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호근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여야 대표도 나란히 휴가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휴가지에서 읽겠다는 책들이 공개돼 화제인데요. 어떤 책일까요? 대부분 상대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책들이라고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래도 휴가까지 가서 꼭 상대방 비판하는 책을 읽으셔야 할까요? 그러면 휴식이 아니라 싸움의 연속 아닙니까? 차라리 만화책을 읽으면서 깔깔대시기라도 하면 마음도 쉬고 몸도 쉬고 싸울 일이 없을 텐데요. 그 여유를 정착하실 텐데 말이죠. 8월의 첫날 뉴스파이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병진 씨 하면은 90년대에 개그맨이면서도 MC로서 절정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근데 주병진 씨가 노래를 잘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뮤지컬을 준비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뮤지컬 무대 도전을 했었는데 그 이전에 주병진 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일단 인기 개그맨이긴 동시에 또 국민 MC라고 불린 최초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네, 유재석, 맞습니다. 강호동 이전에 주병진 쇼라고 해서 주병진 씨가 굉장히 큰 위세를 누렸었는데 이런 주병진 씨, 지난 2018년에 유명 배우들과 함께 뮤지컬 무대에 도전을 했습니다. 본인이 이 내 인생의 어찌 보면 마지막 도전일 수도 있다고 출사표를 내기도 했는데 노래를 못하더라도 뮤지컬 배우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올려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밥값은 하자는 주의였다. 이번 공연도 마찬가지로 실력은 부족하더라도 마음으로 들리는 노래를 부르겠다는 단단한 각오를 전한 바 있습니다. 네, 밥값이라도 하겠다 이런 각오를 밝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해보겠다는 건데요. 주병진 씨의 얘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다. 큰 산에 오르려고 하는 그 도전의 기회가 나한테 주어진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도전을 하고 싶어서 생각을 했고. 난 최고의 광대. 광대. 아, 정말 이렇게 무대에 섰었네요. 김현주 평론가님. 보셨습니까, 이 공연? 저 공연은 못 봤는데 원래 네. 주병진 씨가 노래를 잘 하는 편이었고 아, 그래요? 네. 그 70년대에 대학생들이 그 나가는 가요제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뭐 흔히 대학 가요제, 뭐 그렇죠. 대학 뭐 이런 게 강변 있죠. 가요제 네네. 많이 있었죠. 네. 이제 아마 해변 가요제라는 가요제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거기서도 수상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일단 출전은 했는데 결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면 어쨌든 노래를 본선에 그렇죠. 올랐으면 노래를 잘했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네. 가수로서의 재량이 있었다는 얘기가 네. 될 것이고, 뭐 개인적인 그 인연을 보자면은 그 저희 남편하고 홍서범 씨하고 주병진 씨가 세 사람이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네. 골목 친구,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친구기 때문에 그럼 가끔 네. 뵙겠습니다, 그럼? 네, 네. 최근에는 못 뵀지만 뵙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저희 결혼식 때 사회도 봐주고 했었기 그런 때문에 인연이 개인적인 있군요. 인연은 네, 좀 네, 있는 네, 편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담 아나운서, 그 뮤지컬 공연이 잘 끝났으면은 여기 소재로 오르지 않았겠죠? 맞습니다. 일단 뮤지컬 공연은 잘 했습니다. 네.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요. 뮤지컬 공연을 굉장히 잘해서 성공적인 데뷔였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고 실제로 이를 위해서 주병진 씨가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 뮤지컬을 직접 홍보하기도 하고 굉장히 관심을 쏟았었는데요. 네, 문제는 이 2018년 12월부터 시작될 앙코르 공연부터였습니다. 아하, 네.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 앙코르 공연을 38회 정도를 걸쳐서 출연을 하기로 뮤지컬 제작사와 계약을 했는데요. 주병진 씨가 공연 시작 하루 전날인 21일에 돌연 뮤지컬 하차 의사를 어이쿠. 밝힌 겁니다. 실제로 공연에도 네네. 출연하지 않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공연 시작한 지 이틀 후에는 출연료 3천만 원, 전액을 반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하루 전날 이렇게 취소를 하면은 제작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대략 난감 아니겠습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그래서 소송전이 벌어졌는데요. 아, 결국 이렇게 됐군요. 네, 2019년 2월 달에 네. 그 해당 뮤지컬 제작사가 주병진 씨한테
주병진 씨 하차로 인해서 일부 고객들이 표를 환불해가지고 네. 4억 원의 적자를 아이고. 봤다라고 하면서 큰 규모네요. 3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2019년 4월 달에 네. 그 뮤지컬의 투자자가 언론에 제보를 했는데 그 제보 내용이 주병진 씨가 일신상의 이유로 하차하겠다는 입장만 전하고 공연 하루 전에 갑자기 하차했다. 아이고. 네네. 하차 이유가 동료 배우의 조언에 화를 내면서 크게 다투는 등 출연진과의 불화 때문이다. 네네. 주병진 씨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아이고. 이렇게 제보를 해서 이 제보 내용에 입각해서 보도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네티즌들이 당시에 주병진 씨를 크게 비난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투자자와 제작자의 입장이고요. 주병진 씨의 입장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김민재 평론가님? 주병진 네. 씨의 입장은 그 같이 출연하는 배우들과 연습 중에 좀 투닥거린 적은 있다라는 점을 조금 인정을 다툼은 있었던 건 사실이군요. 그렇죠. 네네. 하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건강상의 문제였다 그래요. 당시에 독감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독감에 걸려서 네. 목소리가 나오질 않으니까 이 뮤지컬에 출연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 치료를 상당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차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지금 그 투자자 측에서 제보한 내용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네.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뮤지컬은 뭐 목소리가 나와야지 노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쌍방의 그 소송전까지 갔는데 허지원 변호사님, 법원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일단 뮤지컬 투자자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네네네.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원에서 판단을 했는데요. 주병진 씨가 하차한 이유는 이 투자자가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건강 상태나 배우와의 호흡 문제 때문에 제작사 측과 논의를 하다가 서로 합의를 하에 이 계약을 출연 계약을 해제를 하고 하차를 결정했다 이렇게 봤고요. 네. 그리고 투자자가 뭐 하차 전까지 티켓도 매진되고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매진된 사실도 없고 하차로 인한 티켓 취소 자체도 굉장히 미미했다고 본 겁니다. 공연도 다 정상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비방할 목적이 있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제보를 한 것이 맞다고 봐서 죄가 성립된다 이렇게 봤고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보한 경우에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이 조항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변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그런 목적도 없었던 것 같고 이 죄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서 위법성을 깨는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서 이 주장은 배척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주병진 씨가 잘못한 게 없고 오히려 명예가 훼손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벌금 300만 원형이 확정이 됐다고 하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또 분리를 다르죠. 해서 봐야 네네. 되는 것이요. 이 투자자가 명예훼손 행위로 해서 벌금을 내는 것은 주병진 씨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국가에 내는 거죠. 그렇죠. 그건 형사 재판이니까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주병진 씨가 이런 허위사실 유포에 따라서 손해를 본 게 있잖아요. 뭐 정신적인 손해를 봤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주병진 씨의 어떤 손해를 인정을 해서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 판결도 또 따로 난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별개로 뮤지컬 투자자 이 제작사 측에서 주병진 씨를 상대로 공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3억 원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서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와 특정이 되지 않았고 손해가 실제로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작년 9월에 대법원에서 제작사 측이 최종적으로 패소를 했습니다. 네, 한때는 그 속옷 사업으로도 성공을 했고 그리고 뭐 음주나 도박 이런 일에 연루되기도 했던 우유곡절이 많았던 연예인입니다. 주병진 씨가. 그런데 이번에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 같은데 훌훌 털고 다시 대중 앞에 설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위대하신 그리고 영도력이 뛰어나신 위대한 최고 지도자가 눈물이 나더라도 참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좀 보였다고 하는데요. 관련 영상부터 한번 보시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훈 동지께서 영광의 시각을 기다리는 광장에 도착하셨습니다. 승리에 치리치리 안아온 위대한 정신과 전통을 영웅 조선의
네, 김정은 위원장 화를 내거나 이런 모습들은 근엄한 모습을 많이 봤었는데 실제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가끔씩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네. 지난달 27일 밤이었습니다. 6.25 전쟁 정전 70주년 기념으로 열병식을 했는데요. 밤에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양 옆으로는요. 러시아 국방장관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리를 했고요. 열병식 보면서 좌우에 있는 이 러시아와 중국 대표에게 무기 체계나 군복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과거 열병식에서는 연설을 했는데요. 연설을 하면서 주민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는데 이번엔 연설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북한 국가가 나오는데 눈을 질끈 감으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 안진영 기자님. 네, 예전에도 이미 눈물을 보인 적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일단 지난 2020년 10월입니다.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서 열린 열병식이었는데 당시는 코로나19가 한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주민들에게 이겨내자고 호소하면서 안경을 벗고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1년 2월에는 리설주 여사와 함께 관람한 광명성절 기념 공연에서 생이란 무엇인가 이 남성 동창을 진행하던 도중에 북한 간부들의 사진이 배경으로 오르자 눈물을 글썽이게 됐고요. 지금 가운데 사진입니다. 그리고 네네. 맨 오른쪽 사진은 지난해 12월 31일인데 평양에서 열린 신령 경축 대공연에서 국기 개양식 도중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앞선 모습도 있었는데 네. 지난 2014년 12월에는요. 아버지 김정일의 이름을 듣고 공연을 보다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눈물이 조금 더 사람들이 볼 때 새롭다라고 느낀 이유는요. 전승절이었죠. 지난해 7월 열린 전승절에서는 눈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리설주 여사가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화제를 네. 모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눈물을 흘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었네요. 이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고 오겠습니다. 나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이 생각나서 더욱 그럴 것이라고 뜨거움은 금치 못하셨습니다. 원수님의 용도를 더 잘 받들어 나갈 불타는 마음들을 그토록 소중히 새겨 안으시며 눈곱을 뜨겁게 적시신 경의하는 원수님. 세상 사람들이 부럽도록 그들을 축하해 주시고 내세워 주시는 경의하는 원수님의 심중엔 어버이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사무쳐 오셨습니다. 방역전선과 자연재해 복구전선에서 우리 인민군 장병들이 발휘한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헌신은 누구든 감사의 눈물 없이는. 근데 최고 지도자라면은 눈물이 나도 참아야 할 것 같고요. 자꾸 울면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렇게 우는 걸까요, 김수주 평론가님? 글쎄 자신도 모르게 북받쳐 올라서 자연스럽게 감정이 표출되었을까? 그 여부는 본인만이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감성적이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일종의 그 감성적인 이미지로서 인민들에게 호소를 하는 거죠. 그 감정, 우리 이렇게 애민 헌신한다. 우리 위대하신 네. 영도자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민을 아끼고 사랑한다. 정말 건드리기만 해도 눈물이 난다. 네네. 뭐 이런 식의 감성적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도 이런 이제 분석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울먹이는 모습을 인민들에게 직접 노출함으로써 이것은 애민 헌신의 정신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일종의 선동 전술의 하나로도 이해가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과거 그 방금 전에도 보셨다시피 그 기록 영화 같은 데서도 눈물을 훔치는 모습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때로는 이런 분석도 나오기도 합니다. 일종의 그 나르시시즘이라고 할까요? 좀 자아도취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도 네. 모르게 이제 북받쳐 오르면서 눈물이 나는 것은 아닐까 이런 해석을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열병식이나 이런 위대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이뤘구나 이렇게 자아도취가 됐어도 감동해서 눈물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군요. 네. 네, 관련해서 우리 그 뉴스파이터 고정 패널 중에 정신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최명기 원장님 말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정은한테 있어서 이 열병식은 과거의 열병식과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다른 나라의 외교관들이 있는 자리에 서게 된 열병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북한이라는 체제, 북한의 힘이 그 중국이랑 러시아한테도 굉장히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이 격한 감정이 나오게 되었을 수 있고요.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방해와 고변을 수반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생각이 나면서 아마 일단락되는 마음에서 본인의 이제 그 감정이 표현됐을 수도 있어요. 네, 이번 열병식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복장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인민복이나 중절복이 아니라 정장 차림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열병식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복장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직정은 열병식이 지난 2월 건군절 기념 열병식이었는데 네네. 그때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은 검은색 코트와 중절모 차림으로 마치 자신의 할아버지인 지금 나오는 이 모습이네요. 네네. 왼쪽 모습입니다. 네, 그렇죠. 뭔가 할아버지 김일성을 연상하게 하는 모습이잖아요. 아하, 네네. 북한 주민을 타겟으로 해서 북한 주민에게 할아버지 김일성에 대한 어떤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저런 차림을 한 걸로 보여요. 그리고 내부용이다.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지난달 27일 전승절 기념 열병식의 복장을 한번 보세요. 하얀 셔츠에 양복을 입고 있잖아요. 저거는요, 저 열병식이 겨냥하는 곳이 세계 외교 무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군요. 최근에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문호를 개방하고 인적 물적 교류를 시작할 것이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 가까이에는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대표단도 파견하고 그럴 것이다. 또 중러 대표단도 지금 이번에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 초대를 했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뭔가 세계적으로 좀 받아들여질 만한 어떤 복장 그런 것들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같은 맥락으로 지난 2월 열병식에는 이 리설주와 김주애가 참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아마 네. 본인에게 모든 이 조명이 비춰지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대신 김정은 옆에서는 현송월 단 부장이 입장부터 퇴장까지 내내 보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그동안 건강 이상설도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예, 김정은 위원장이 뭐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식의 건강 이상설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네, 그동안.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유심히 지켜봤는데 이번에 열병식이 3시간이 넘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내내 주석단에서 선체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면서 군중을 향해서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는 육안으로 봤을 때 건강에 크게 이상이 없는 것 같다. 그러한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요. 정말 그 인민을 생각하는 애민의 눈물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보통 검은빵 하면은 밖이 잘 보여야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이게 둘러서 살 수 있는데 뭔가 천막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네. 그러니까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보통 우리가 금은방이라고 하면 반짝반짝하게 밖에서 어떤 그러게요. 기금속이 있을까 네네. 잘 보여야 되잖아요. 네, 밖에서 구경을 하고 들어가서 구입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손님들도 들어오는 네네.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내부를 가리는 검은색 천막이 쳐져 있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싶으실 텐데요. 지난달 25일 용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모두가 잠든 캄캄한 새벽입니다. 오토바이 탄 남성 들어오고 있죠. 잠시 뒤 한 건물 앞에서 멈추는 모습을 보입니다. 검은 천막을 두르고 있는데요. 이내 저 천막 속에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곳은 다름 아닌 금은방이었습니다. 남성 침입을 감지한 보안장치 지금 들어가고 있죠? 보안장치에서 네네. 하얀색 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우. 뿌연 연기가 시야를 가리게 할 법도 한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남성. 90초라는 짧은 시간 만에 무려 5천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쳐서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어이쿠, 김연주 평론가님. 그 짧은 시간에 5천만 원이면 상당한 귀금속을 훔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5천만 원어치 훔치는데 1분 남짓밖에 걸리지 그러게 말입니다. 않았다는 네네. 얘기가 되는 거죠. 이 금은방을 턴 남성은 30대라고 하는데요. 이 일이 벌어진 것은 지난달 25일 아주 이른 새벽 4시경이었습니다. 네. 용인 처인구에 있는 한 금은방에 침입을 했던 것인데요. 금반지하고 뭐 팔찌하고 이런 것들 귀금속
자그마치 64점을 아이고, 많이도 90초 훔쳤네요. 만에 그냥 한 몫에 집어가지고 절취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금은방 강도 사건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은방에서 이렇게 하얀 연기가 나오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요. 뭘까요? 네, 이 연기는요, 네. 최루가스였습니다. 아, 그러면 그것도 이게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그 금은방에요, 사설 방범 업체가 이제 범행을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한 최루가스 분사 장치가 이제 작동이 된 겁니다. 네, 처음 봅니다. 네, 네, 저도 처음 보는데요. 네. 그래서 아마 남성도 연기에 당황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 그렇죠. 남성도 이거는 기대하지 않았던 네, 상황일 이 것 같은데요. 범인도 아마 처음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90초 만에 범행을 마무리하고 나온 게 아닐까라고 경찰은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초 동안 무려 5천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칠 수 있었던 건 치밀한 범행 계획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범행 장면 영상으로도 보셨지만 미리미리 도구를 준비해서 도주 경로와 그 방법까지 다 계획을 한 건데요. 네. 먼저 지지대를 이 금은방 앞에 세우고 검은 천막을 아주 꼼꼼하게 잘 싸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둔기로 금은방 유리를 깨고 들어갔다고 하고요. 아, 그러면요. 아까 그 의문의 천막이 네. 자기가 그 침입하는 게 들키지 않게 맞습니다. 보호막으로 쳤던 겁니까? 그걸 가리기 위해서 지지대랑 천막까지 다 준비를 한 겁니다. 정말 치밀하네요. 네. 네. 게다가 도주하는 방법도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를 하다가요. 오토바이와 범행 도구를 유기하고 옷을 갈아입고 걸어서 5km가량, 한 1시간 넘게 걸어서 도망갔다고 아이쿠. 합니다. 네네. 게다가 이 훔친 귀금속을요. 나중에 찾아오기 위해서 검은 비닐봉투에 마치 쓰레기인 것처럼 넣어서요.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굴다리 쪽에 숨겨두기도 했다고 해요. 본인만 아는 장소겠죠? 네. 이렇게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귀금속을 훔치면 자기 집으로 가져갈 것 같은데 왜 풀숲에 숨겼는지 얘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피해자는 언딩한 귀금속을 주거지에 숨기지 않고 인근 풀숲에다가 비닐봉지에 담아서 숨긴 사실이 있습니다. 이유는 자기 범행을 가족들이나 지인들한테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만 아는 장소에다가 보관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했는데 이 범인 어떻게 됐습니까? 안진영 기자님. 네, 뛰는 도둑 위에 나는 경찰이 있었습니다. 아하, 네. 무려 2달 동안이나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하는데 걸리는 데는 단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경찰은 CCTV 경로를 추적을 했고요. 사건 발생 28시간 만에 이 남성을 주거지에서 붙잡았습니다. 그는 완벽히 범행에 성공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가 결국 집에서 잡히게 된 건데요.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수 절도 혐의로 붙잡힌 이 30대 남성, 훔친 귀금속은 무려 49개입니다. 금반지 38개, 금팔찌 11개 등 시가 3,605만 원 상당이고요. 이를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으며 작물을 사들인 다른 금은방 주인 2명도 추가로 입건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역시 완전 범죄는 없다는 걸 한 번 더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 네, 성매매를 엄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판사가 설마 이런 행위를 한 건 아니겠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아이쿠. 말처럼 성매매가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는 판사가요. 진짜 성매매를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2일 서울의 한 강남에서 벌어졌는데요. 경찰이 당시에 강남 일대 한 호텔에서 성매매가 자주 이루어진다 이런 첩보를 받고 잠복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후 6시쯤 강남의 한 호텔방에서 이 30대 성매매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는데요. 이 여성을 조사하면서 성매매를 하고 현장을 떠난 성매수 남성의 신원을 특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40대 남성을 조사를 해봤더니 울산지법에서 근무 중인 현직 판사였다는 겁니다. 이 남성 자신이 판사라는 것도 시인하고 범행도 시인을 했는데요. 업무 관련해서 출장으로 서울에 왔다가 이 성매매 어플을 이용해서 이 여성을 만나게 됐고 성매매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현장에서 붙잡은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변호사님. 이게 여성을 붙잡아서 추적을 하다 보니까 그 성매매를 한 남성이 나왔고 그 남성이 바로 판사였다 이런 얘기인가요? 성매매 현장을 급습한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보이고요. 네. 이 성매매한 여성을 붙잡아서 어떤 남성들과 성매매를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판사의 신원이 드러난 걸로 보입니다.
참 믿을 수 없는 얘기인데요. 그럼 판사면은 이 성매매와 관련해서 판결도 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과거에 성매매 관련한 재판에 관여한 것들이 좀 드러났는데요. 네. 대법원 열람 시스템을 통해서 형사사건 판결문을 조회해 봤더니 최근 10년 동안 이 판사가 이름을 올린 성매매 관련 판결문은 최소 10건이었다고 합니다. 무려 10건이나 성매매 관련 판결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네네. 게다가 2021년부터 이제 현재 소속 법원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그 자리를 옮긴 뒤에 최소 7건의 성범죄 관련 판결에도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이제 판결문을 하나 보시면요. 네. 2021년 9월에 해당 판사가 쓴 판결문입니다. 네네. 피고인들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서 스마트폰 앱에 광고글을 올려 성매수 남성을 물색했다라면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좀 비슷한 사건에 이런 판결문을 낸 거고요. 이 사건만 보더라도 이 성매매에 대해서는 엄벌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게다가 2021년 1월 같은 경우에는 해당 판사가 미성년자에게 40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뒤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매매 관련 범죄에 유죄를 선고해오던 판사가 성매매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네, 성매매에 대해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런 판결을 내리고 이런 판사가 같은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할 그런 권리가 있을까요? 자격이 없는 거죠. 자격이. 네. 네네.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뉴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법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 도덕적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남의 사법적 기준에 따라서 남을 그렇죠. 뭐 이런 형 저런 형에 이제 처하게 되는 네네.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는 판사의 신분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탄핵이 아니고서는 파면할 수가 없고요. 그래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헌법상 신분이 보장되는 이런 직종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그 법의 취지라고 하는 것이 네. 법관이 그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올바른 판단을 하라라는 이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소명이 있는 것인데 일반 공무원과 다른 일종의 그 특권이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헌법상 신분 보장이라고 네네. 하는 것은 굉장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할 법관이 이렇게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니까 정말 이것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네. 뭐 징계해봤자 뭐 정직 1년 정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법을 좀 개정해서라도 높은 도덕 수준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그 요구에 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도덕적 수준 말씀하셨는데 판사들도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 관련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안진영 기자님? 당연히 받습니다. 네. 울산지법에 근무하는 판사, 지금 서울에 올라와 있는 이유가 법관 연수 때문인데 네. 나흘간에 거친 이 법관 연수 안에는 성인지 교육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을 받으러 올라왔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네. 나흘간의 교육 중에서 6월 20일 정확히 성인지 교육을 수강한 걸로 확인이 됐는데 네. 이 수강 후에 불과 이틀 후 성매매에 나선 겁니다. 그러면 이 판사 계속 재판을 받아도 될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울산지법이 네. 이 판사에 대해서 징계를 청구하고 8월부터 재판을 맡기지 않기로 했다고 하면서 네네. 동시에 해당 판사가 소속된 재판부 자체를 폐부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울산지법이 7월 17일에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도 20일까지 이 판사가 형사재판 그 업무를 계속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허. 이 판사가 성매매 적발되고 나서 40여 일이 지난 다음에야 재판에서 배제됐다고 해서 네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는 건데 여기 대해서 법원 측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7월 17일에야 경찰한테 통보를 받고 이 사실을 알게 됐고 네. 그런데 통보받은 직후에 이미 일정이 잡혀있던 재판들은 형사사건의 특성상 네. 이게 재판 일정을 옮기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만 한시적으로 재판을 맡기게 됐다. 그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허지원 변호사님께 제가 돌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무리 그 재판이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하면은 정말로 특히 형사 재판 같은 경우는 그
기일을 바꾸기가 그렇게 어렵나요? 기일을 바꾼다기보다는 네. 본인이 자신이 스스로 얘기를 하고 이 사실을 알리고 업무에서 빠지는 게 맞는 거죠. 아, 스스로요? 네, 네네. 이게 뭐 시스템상으로 법원에서 미리 다 일일이 개인의 어떤 수사 사실에 대해서 이것도 굉장히 개인정보의 영역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미리 인지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런 형사재판부에서 지금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인데 본인이 성매매 피의자가 된 상황이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본인이 먼저 나서서 법원에 이 사실을 알렸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해서 조금 전에 그 파면 이상이 아니면은 그 검거 이상형이 아니면 파면하기 어렵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김현주 평론가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판사를 옷을 벗기게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헌법 106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판사는 그 신분 특성상 헌법상 보장된 권한이기 때문에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할 수 없고 금고 이상의 형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에는 또 파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이 현재는 정직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헌법상 규정이니까 이제 뭐 개헌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높은 수준의 그 요구하는 도덕적 덕목이 이렇게 실행되지 아니한다면 그에 대해서 적당한 수준의 징계는 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국민 눈높이가 있다는 점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자신의 판단으로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직업이 판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당당해야 하고 그래서 더 엄격해야 하는데 이런 판사 우리 전국에 이 사람 한 사람뿐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 카드를 긁고 있다. 그러면 본인이 쓰고 있지 않다는 얘기 같은데요, 조현 변호사님?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띠링띠링 오는 거예요. 네. 내 신용카드를 내가 모르는 사람이 결제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제가 방송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느 날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일이 진짜 겪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네네. 어떤 사람 핸드폰으로 문자 한 톡이 날아왔는데요. 확인을 해봤더니 가본 적도 없는 한 금은방에서 자기 카드로 수십만 원대의 귀금속이 결제됐다 이런 문자가 날아왔다는 거예요. 네, 이게 뭐 상점이나 백화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귀금속 매장에서 긁었다는 거는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굉장히 비용도 비쌀 거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잖아요. 네. 네. 당황한 이 사람이 해당 금은방으로 전화를 걸었는데요. 어떤 통화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체크카드를 분실해서 혹시 5시에 37만 4천 원 결제한 게 있습니까? 아, 맞아요. 얘기 반지를 사러 와가지고 그 카드 결제하고 가던데요. 그러면 이 분실 카드 누군가가 쓰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하정근 평론가님? 예, 누군가가 썼다는 얘기고 네. 결국 이 피해자가 카드를 분실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 피해자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카드를 분실을 했었나? 그 분실한 자체를 그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모르는 상황,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예. 있죠. 네. 어디서 분실했지라고 이제 뭐 또 기억을 더듬어서 이제 네. 한참 생각을 해보는데 네. 이게 자신의 행적을 계속 되돌아보다가 어느 업소의 CCTV에서 그 흔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네. 그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거기에서 보시면 이제 그 무인 인쇄점인데 네네. 거기에 어떤 남성이 들어옵니다. 근데 저 남성이 피해자가 아닙니다. 근데 저 남성이 그 무인 인쇄점에서 분실물 보관함에 다가가더니 마치 자신의 분실물인 것처럼 뭔가를 꺼내 갑니다. 그리고 다른 업소에서도 이 다른 무인 점포인데 여기서도 분실물 보관함에서 내용물을 저렇게 꺼내 들고 있습니다. 저 수상한 남성이 그 보관함만 계속 노리는 것 같습니다, 안지영 기자님. 중요한 이유가 건 있습니까? 네. 네, 무인 점포라는 겁니다. 네. 무인 점포는 저 분실물이 실제로 저 사람의 소유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인 점포만 골라서 분실물 보관함에서 무언가를 가져갔는데 앞서 피해자가 잃어버린 체크카드도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훔친 카드 어떻게 사용됐는지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 봤던 수상한 남성, 한 금은방을 찾았습니다. 귀금속을 고른 뒤 분실함에서 훔친 카드를 계산하기 위해서 건네는데요. 마치 자신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태연하고 뻔뻔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이 남성 남의 카드를 가지고 태연하게 얼마나 쓴 겁니까? 이 남성이요, 이 무인 점포를 돌아다니면서 분실 카드를 아주 모았던 모양입니다. 이 남성은요, 일단 6월 서울 광진구에 아까 보신 무인 인쇄점 네네. 분실함에 놓여 있던 카드로요, 서울 중랑구와 노원구의 금은방을 가서
귀금속 73만 원어치를 일단 샀다고 합니다. 이 한 카드로는 귀금속 73만 원어치를 결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인 점포에 왜 저런 분실물 보관함이 있는지 관계자 얘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무인 매장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 보관을 하지는 않는 게 가장 안전하긴 한데 하도 놓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 함을 구비를 해놓은 거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카드를 분실하게 되면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쓰게 되면은 카드 회사라든지 연락이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금방 붙잡혔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무인 점포의 특성상 또 더군다나 저렇게 인쇄점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 카드를 이제 결제를 하고서 인쇄를 해놓고 네. 그 카드를 본인이 잊어버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그냥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그 무인 점포의 분실함에다가 이제 거기다가 모아놓은 것인데 네네. 이 지금 피의자의 경우에는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돌아다니면서 무인 점포에서만 그 분실함을 아주 대놓고 뒤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습득한 분실 카드를 가지고 많이 썼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CCTV가 없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서서도 이 금은방 절도의 경우 끝까지 추적해서 밝혀냈듯이 CCTV 분석을 통해서 경찰들이 이 사람을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잘 가는 그 PC방에서 검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 같은 수법을 통해서 분실 카드를 습득해서 사용한 사용액이 총 1,500만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굉장한 금액이죠. 그래서 성동경찰서에서 이 남성을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를 해서 지난달 31일에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네, 남의 카드를 자기 카드처럼 태연하게 쓴 사람, 이 사람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자, 일단 이 사람 여러 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행위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여러 죄에 해당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카드를 훔쳤잖아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내 것이 아닌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썼잖아요. 이 행위 자체만으로도 가벌성이 있다고 보고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맹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신용카드 주인도 아닌데 마치 주인인 것처럼 가맹점 점주를 속여서 카드를 결제를 했잖아요. 네. 이 경우에 사기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여러 죄에 해당을 하게 될 때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기 때문에요. 네. 이제 무겁게 처벌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절도죄라든가 그 신용법 위반이라든가 각자에 대한 처벌을 따로 하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죄를 경합하는 것을 네네. 법률적 용어로 실체적 경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네. 여러 죄들 한꺼번에 이제 성립을 한다는 거죠. 그럴 때는 뭐 절도죄가 지금 6년 이하 징역이고 뭐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7년 이하 징역이고 하면은 네네. 뭐 합해서 11년 이렇게 징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가중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가장 무거운 형,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 사기죄에 정한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될 것 네네. 같은데요. 이 중한 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방식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기죄라고 하면은 남의 카드를 썼다는 거, 그게 사기죄에 포함되는 겁니까? 가맹점 점주를 피해자로 속여서 네네네. 이렇게 카드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자기 카드처럼 썼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저 무인 점포에 마련한 그 배려가 오히려 독이 된 것 같습니다. 재산분할 소송 중에 그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웃어야 할까요? 울어야 할까요? 이게 좋은 겁니까? 배가 아픈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부가 이혼하면서 네, 그렇죠. 재산분할 소송을 하는데 네. 그 소송 중에 부동산 값이 폭등을 한 거예요. 어허. 그러면 재산분할 액수는 어느 액수를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폭등 전, 폭등 중간, 폭등 후. 소송이 시작되는 시점에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예, 이 부분이 좀 애매한데 아하.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네네. 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이 사건 내용을 차근차근 소개해드리면 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부가 2006년 2월 달에 양도세, 중과세 회피 등을 이유로 협의 이혼을 한 거예요. 네네. 세금 안 낸다고. 아하. 이혼을 한 다음에 사실혼 상태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네. 동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갈등이 생겨서 이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 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매입한 두 채 아파트를 두고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일종의 위장 이혼입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주변에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을까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네네. 저는 그렇게 뭐 위장 이혼을 통해서 어떤 뭐 재산상의 이득, 그러니까 세금 꼼수 부려가지고 그거를 네. 좀 벗어나 보겠다 하고 그런 경우를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네. 뭐 드라마나 영화상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런데 부부의 연을 맺는 것이 얼마나 그 고귀하고도 소중한 것인데 네.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그러게 세금 말입니다. 좀 덜 내보겠다고 예, 예. 꼼수 부리는 거 글쎄요. 근데 위장 이혼을 했다가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 소송까지 이어졌고요. 이담 아나운서. 맞습니다. 사실혼으로 이제 같이 살긴 살았고 마음이 참 잘 맞았던 모양인데 결국은 이제 헤어지게 된 겁니다. 어허, 네. 진짜 이혼, 갈라서게 된 건데 2013년 12월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재산 분할 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재산 분할 소송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몇 년 역시나 걸리죠. 네, 1심을 거쳐서 2심 판결까지 나오는데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 2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는데 두 채 실거래가가 18억 원으로 2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아마 처음에는 9억 원 정도 됐었나 봅니다. 이 두 분은 양도세, 중과세 회피를 이유로 협의 이혼도 했던 사람이니만큼 부동산 공부를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많이 올랐죠. 두 사람이 나눠야 할 재산 액수를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전이었던 그 사실혼 종결 시점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폭등 이후인 소송 종결 시점으로 해야 할지 이걸 갖고 싸우게 된 겁니다. 아, 참 궁금합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했을까요, 허준 변호사님?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는데요. 일단 1심에서는 사실혼이 끝난 시점, 그러니까 사실혼이 해소된 이 9억 기준으로 나눠라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법적 분쟁이 시작된 지점, 그렇죠. 그 시점에서 나누는 게 맞다. 그렇죠. 이 네네. 사실혼이 해소된 시점, 그러니까 네네. 두 사람이 헤어진 시점 기준이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렇죠. 네네. 2심에서는 판단이 달랐습니다. 이 재판의 최종, 그러니까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고 하는데 변론이 끝난 시점, 요 2심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18억 기준으로 나누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이 맞다고 봐서 최종 변론 종결 시점 시세인 18억 기준으로 나누라고 했어요. 이거는 대법원의 판단 어떤 내용보다는 의미를 좀 중심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 이 재산 분할 시점을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 그러니까 2심의 변론이 끝난 시점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돼서 이제 재산을 보통 이제 분할하는 네네.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달라요. 왜냐하면 법률상 이혼은 이 이혼이 해소되고 이혼 신고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혼은 사실 별도의 혼인 신고라든가 이혼 신고의 절차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끝난 시점을 언제로 보냐면 두 사람이 헤어진 시점으로 봐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런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 중간에는 혼자 사는 동안 이룬 재산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사실혼이 헤어진 두 사람이 헤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요. 이 사실혼 관계가 해소한 이후에 어쨌든 두 사람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만든 이 부동산이 맞는데 재판이 좀 길어졌다는 이유로 그 오른 시세분을 어느 한쪽에만 주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한쪽으로 좀 더 유리한 사람이 생기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이게 뭐 혼자서 살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게 아니라 시세가 오른 어떤 외부적인 사정에 의한 변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아하.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봐서 이 사실혼이라고 하더라도 두 사람 헤어진 시점이 아니라 이 변론 종결 시점 기준인 18억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공평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판단의 핵심은 아무래도 재산 분할은 공평해야 한다. 아마 그 말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네. 공동으로 노력해서 이룩한 재산에서 자기 몫을 청산해서 찾아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여도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같이 노력해서 일군 재산의 어떤 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오른 시세는요. 외부적인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은 같이 나누는 것이 공평하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위장 이혼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건 구체적인 사안마다 입증 여부나 증거 제출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위장 이혼도 우리 법원에서는요, 어쨌든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위장 이혼도 이혼으로서의 효력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의 입증 여부가 크게 문제가 되는 사건이라고 하면 뭐 제출되는 증거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쟁을 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값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지켜보는 부부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수영장 고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안진영 기자님. 네, 피서라는 말이 있죠. 말 네. 그대로 더위를 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피서가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피서를 떠난 곰 이야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사람입니까? 네, 고급 주택 수영장에 사람이 아닌 곰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이번에도 진짜 곰이 맞습니다. 네, 또 곰이네요. 일단 이 집에서 키우는 곰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곰 아랑곳하지 않고 불 밖으로 나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아, 태연하게 피서를 즐기는 모습인데요. 대체 저 곰은 또 어디서 왔습니까? 허지원 변호사님. 인근 산에서 야생곰이 폭염을 피해서 가정집으로 피서를 왔다고 합니다. 야생곰이란 말이에요? 네, 가정집에서 기르는 그런 곰이 아니고요. 곰도 기를 수 없겠지만 오호. 이 산에 있는 야생곰이 진짜로 피서를 온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지역 낮 최고 기온이 35도에 육박하는 엄청난 무더위였다고 하고요. 밤까지 폭염주의보를 발령할 정도로 정말 찜통 더위였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달 21일 오후 3시 반쯤 미국 LA 경찰이 집에 이상한 무단 침입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서 알려지게 된 사건인데요. 가정집 뒷마당 수영장에서 저렇게 물장난을 치면서 수영을 하고 있는 저렇게 피서를 즐기고 있는 곰을 발견을 한 겁니다. 네. 경찰이 다가가자 야생 흑곰이 놀라서 벽을 타고 집 뒤편 나무에 올라갔는데요. 몇 시간 동안 혹시라도 위험할까 봐 경찰과 야생동물국에서 곰을 지켜봤는데 다행히 몇 시간 뒤에 혼자서 내려와서 원래의 서식지인 산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최근 미국에서 이렇게 야생곰들이 내려와서 미국에는 이렇게 수영장 딸린 집들이 많잖아요. 네. 피서를 즐기는 그런 곰들이라든가 이런 야생곰이 목격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곰 덩치가요 200kg이 넘고 무려 시속 56km로 이동할 수 있을 만큼 또 빠르다고 합니다. 아, 그렇게 빠릅니까, 곰이? 네, 굉장히 네. 빠르다고 해요. 네. 그래서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무턱대고 접근하면 안 되고요. 네. 반드시 마주치게 되면 탈출로를 남겨놓고 신고를 하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큰 곰이 막 달려든다고 하면 정말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레이 곰도 소개를 했는데 그게 키가 한 1m 30 정도? 그렇게 작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가 그런 오해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런 곰은 크면 2m 80cm, 어마어마한 곰이죠. 그런데 이 곰이 피서를 즐겼는데 이 곰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뭐 누리꾼들의 센스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저 광경을 보고 이게 바로 곰탕이다. 레알 곰탕이라는 그 누리꾼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네네. 그 이외에도 뭐 기물 파손을 하지 않고 그냥 느긋하게 수영장에만 앉았다가 갔으니까 봐주자. 네네. 그리고 경찰이 왔을 때 위로 올라가서 또 도망을 갔으니까요. 그렇죠. 피해를 안 주고.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저 곰이 두터운 털옷을 입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얼마나 덥겠습니까? 지금 뭐 이상기후로 인해서 그 기록적인 폭염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연민을 발휘해서 얼마나 더웠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수박이라도 몇 조각 먹여서 보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불청객이지만 손님이니까 수박까지 줘서 보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군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이런 일도 있었다면서요, 안진영 기자님. 저희가 그동안 다양한 강도 사건을 소개해드려 왔는데 네. 아마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가장 황당한 마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인적드문 캄캄한 새벽입니다. 한 건물 밖에서 잠복 중인 경찰의 시선으로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덜컹 소리와 함께 천장에서 비상구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가방이 뚝 떨어졌고요. 이내 등장하는 건 사람의 다리. 네, 먼저 가방을 딱 내려놓고 있죠. 그리고 곧 이어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다리가 보이는데 다름 네네. 아닌 은행을 턴 강도입니다. 근데 이 강도 곧바로 저렇게 쓰레기통 안으로 쑥 들어가면서 알아서 잡혀줍니다. 이 강도 본인도 어이가 없는지 고개를 푹 떨구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허탈하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강도는 안진영 기자님 성공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가방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뭔가 현금이 있었을까요? 이미 털고 나오는 지점이니까는 네네. 저 안에는 뭔가 귀금속이 잔뜩 들어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중요한 건 경찰이 저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는 보안 장치를 건드렸다는 거죠. 아하, 아마 저 네네. 쓰레기통 안으로 빠지지 않았어도 저 강도는
붙잡힐 확률이 굉장히 높았을 텐데 네. 게다가 저렇게 알아서 쓰레기통 안으로 잡아주니까 어찌 보면 쓰레기통이 이번 검거에 크게 일조를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보안 장치가 울렸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신고를 했거나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면서 붙잡은 것 같은데 김현주 평론가님, 쓰레기통으로 강도를 잡은 건 이건 좀 보기 드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초유의 네네. 일인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27일에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은행에서 벌어졌던 일인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그 강도가 네. 복면, 모자, 뭐 쓸 수 있는 걸 다 썼어요. 본인의 이제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그리고 도망갈 구멍도 미리 다 챙겨놨던 거죠. 저렇게 문을 열고 일로 탈출을 해야 되겠다라고 만반의 준비를 했건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통으로 본인이 스스로 자승자박하게 되는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그 경찰들 앞에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 네. 범인의 가방 속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범행 도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이라던가 범행 도구 소지, 또 금고털이 이런 여러 종류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런 도구가 있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진입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죠. 뭔가를 뭐 부수고 깨고 해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겠군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그 네. 가방 속에서 그대로 발견이 되고 네. 본인의 또 인신은 쓰레기통에서 고스란히 잡혔기 때문에 네. 정말 요즘에 이야기하는 빼박이라고 하죠. 그렇게 체포가 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관련해서 허지원 변호사님, 만일에 이 절도범 붙잡혔다, 그럼 여러 가지 지금 뭐 건조물 침입, 뭐 범행 도구 소지 이런 혐의들이 많은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이게 이 외국의 사건이니까 외국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그 나라 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야간에 송괴를 했잖아요. 잠금 장치를 송괴하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네. 야간에 송괴 후에 이렇게 들어가서 뭔가를 훔쳐나온다.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가 돼서 굉장히 무겁게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